자, 회원님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25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이고 설 연휴 이틀 전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아니라 절반이 넘어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절반이 넘어갔다라고 보시고, 내일이면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설날 다가옵니다. 날씨는 춥고 가족들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소리 체크하고요.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면 숫자 1번. 2016년이요? 아니 7년인데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정신이 오락가락한가요? 제대로 말한 것 같은데. 2017년 1월 25일 아침 시황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이슈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미증시 마감,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 뉴스 보니까 오늘 건질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뉴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 먼저 갑니다. 다우, 나스닥. 다우가 올랐어요. 상승했어요. 네, 19,000포인트대 19,900포인트대를 다시 한번 진입합니다. 19,999.63포인트, 0.37포인트 모자란 2만포인트에 근접했다가 내려왔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전일 종가 19,912포인트입니다. 연간 기준 봤을 때 여전히 떠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땐 좀 내려올 것 같아요. 앞에 날짜가요? 잠깐만요. 잘못 적었나? 잘못 적었으면 바꿔야죠. 네, 나중에 바꿀게요. 제가 시작할 때 잘못 적었나 보네. 그러게요. 1월인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연간 기준은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강하게 올라가 있긴 하지만 좀 쉬어야 돼요. 이만 찍거나 근처 갔다 다시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한다라면, 그리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때문에 다른 부분들 연결해가지고 올라갔다 하면 조정이 나올 때가 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월간 기준 보시면 역시 떠 있습니다. 주간 기준 떴다가 횡보 중이었는데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원형 형태의 표시.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형을 3개를 그렸는데 이 3개의 원형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한 개 더 그려볼게요. 패턴이나 파형을 찾아본다라면 조금 더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9,000포인트나 8,000포인트 후반까지 슬금슬금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밀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형태, 다우지수의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양봉이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9,000포인트 초반이나 이하 정도까지 조정이 예상됩니다. 일간 기준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간 기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횡보 나오고 이평 닫고 있는데 한 두세 번 닫고 나면은 내려오죠. 내려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19,000포인트 초반선 정도, 전후 영역에서 좀 더 밀었다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나스닥 연봉입니다. 신고가 같고요. 양봉, 멋져요. 월봉, 멋집니다. 주봉, 잘 간다. 일봉도, 자, 다우와 나스닥이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평선 부근 정도에서 튀고 반등 나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신고가가 아니라 조금씩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어때요? 신고가 갱신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전전 거래일이죠. 어제가 아니라 이제 전전 거래일. 이 거래일 전에 아랫거리 음봉을 통해서 이제 5,500포인트 근접한 자리까지 갔다가 이제 완벽히 닿지는 않았지만 인접한 자리에서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아니죠. 다음면 밀리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나스닥의 경우는 지지 한번 받고 이제 N자형이죠. 콕 찍고 오르고 콕 찍고 오르고 콕 찍고 오르는 모습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오는 이 종목이래요. 나스닥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연초에는요 기술주들 행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달에 했던 CES도 있고요. 다음 달에 있을 어드밴스드 테크 코리아인가요? 어드밴스드 테크 코리아.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콩글리시를 좀 해서 외국에 많이 거의 안 나가봐서. 네.
어드밴스 테크 코리아가 있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또 MWC라고 하죠. 이런 행사들과 함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터쇼 행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기술주들의 주가 움직임이나 방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죠. 전통적으로 코스피처럼 시장에 주도주들이 있는 다우지수보다는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이 오르기가 지금 쉬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뉴욕 마감을 보면서 실제로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지 보자고요, 한번. 자, 뉴욕 마감입니다. 원자재 금융 쌍끌이 S&P 나스닥 사상 최고. 자, 뉴욕 증시가 원자재랑 금융업종 급등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14.87포인트 0.66%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57 올랐고요. 57%, 나스닥 0.86%로 5,600포인트를 돌파해주고 멋지게 끝이 났습니다. 자, 주가 상승은 원자재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조업 지표가 최고치 2년 만에 구리 등 공업용 광물 수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풀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 상승, 백금 팔라듐 상승, S&P의 원자재 섹터가 올랐고요. 금융업종도 올랐습니다. 기술과 산업업종도 올랐는데 통신업종은 급락했어요. 왜일까요? 나중에 좀 봐야겠죠. 네. 제조업 지표가 좋았다고 합니다. 주택매매 급감, 일단 제조업 지표 상승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효과 감산효과 기대감의 소폭. 근데 이게 또 양측의 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폭은 올랐으나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찝찝한 상승이 있다. 달러 저가 매수의 구주 최저치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제금값 하락, 구리 등 공업용 광물 급등입니다. 자,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제로섬 게임. 누군가 따면은 누군가 잃는 시장. 우리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비슷합니다. 자, 세력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려가지고요. 본인들의 수익률을 막 상승시킵니다. 예? 상승시켜요. 그러면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종목이 상승해가지고 30%, 50%, 60% 수익이 나기 하면은 누군가 그걸 받아줘야지 팔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걸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하죠. 주가 상승률이 30%, 40% 올라가가지고 세력들이 팔아먹으려고 이제 작업을 쳐요. 추가 상승할 것처럼 보여주면서 막 물량을 던지죠. 그때 개인이 받아줍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수익률을 가져가겠죠. 위에 팔아버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개인들은 주가가 고점 매수한 다음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손실납니다. 그 손실나는 만큼 세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국제 금값이랑 구리 등 공업용 광물 얘기했는데 원자재 업종에서도 광물 쪽 자원이죠. 자원 섹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금은이 오르면 다른 것들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다른 이제 광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자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금이나 은 쪽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오겠죠. 국제금값이 좀 빠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금수요가 많은 중국이 춘절 연휴 들어간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그리고 섹터 같은 경우도 증권 매매 하시다 보면 섹터 매매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섹터 혹은 뭐 AI라거나 백신 관련 섹터 하시는 분 계신데 섹터를 한꺼번에 몰아가시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 작업이 필요해요. 옥석 가리기라고 하는데 어제나 그저께 해가지고 최근에 급등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쏟아낼 게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요. 참 그 시간에 그 포켓몬고 때문에 VR이나 AR 관련 테마 종목들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게임 업종도 움직임 나왔고요. 근데 다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하루 정도는 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계속 올라가거나 추가 상승 나오는 것은 골랐습니다. 그렇죠? 게임 업종이나 AR, VR 관련 테마에 들어가 있는 세력 주춧돌이죠. 주체가
기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개인들 좀 들어와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섹터, 각 섹터 하나를 잡고 무조건 다 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흔히 대장주, 부대장주, 행동대장까지 봅니다. 행동대장주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게 하네요. 넘어갑시다. 자, 광물급등 얘기 나왔고요. 유럽 증시 브렉시트 제동, 제조업 지표호조의 상승, 독일 0.43% 올랐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볼게요. 다우지수 올랐고요. 나스닥 올랐고요. S&P 500 올랐죠. 상해종합지수 좀 올랐고요. 프랑스 각국지수, 독일 닥스, 그리고 항생지수도 올랐는데 니케이 좀 빠지고요. 많이 빠졌네요. 0.55%. 영국이 조금 내려왔어요. 브렉시트 관련해가지고 영국이 그 동네니까 브리티시 앤 엑시트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 얘기 나오는 영국 쪽만 좀 빠지고요. 일본 좀 떨어지고 그 외의 지역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상승세 좀 보여졌네요. 자, 이제 코스피로 가고요. 빨리 뉴스 봐야 돼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도 많고요. 빨리빨리 갑시다. 자, 코스피 연봉입니다. 2000포인트 이상 2065포인트 마감했어요. 정거래일날 좀 빠졌다가 약간 반등 나온 정도로 마감이 했고요. 월봉상 그림 보셔도 양봉인데 여러분 이번 달에 윗꼬리가 좀 달리죠? 왜 달릴까요? 설 연휴도 있을 뿐더러 두 달 동안의 상승이 나와주고 많이 올라있는 구간이에요. 2080, 80 정도까지 올라오고 하면 저항 나기 쉬워. 2100포인트 이상은 저항 계속 봤으니까. 자, 코스피 주봉의 형태 보시면 지난주 음봉, 이번주 음봉입니다. 다음주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요? 양봉 나오면 좋겠는데 설 연휴 지나고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려면 다음주도 월요일날 대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다다음주 그리고 이제 2월달 정도 2월 초반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향 잡혀준다라면 좀 다시 한번 올라가줘야 돼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음봉이나 지지란 확인한 정도로 보시고 다음 주 정도의 양봉이나 윗꼬리를 기대해보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지지란 확인합니다. 2060선 정도 딱 여기 딱 한번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2040이나 한 이 정도 40, 30 정도 그리고 올라가면 좋겠다. 근데 올라가기보다는 2000포인트 부근까지 살짝 내려와 주는 게 오히려 지지라인 본다라고는 안정적인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음봉이에요. 연봉 기준.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 600포인트 이하를 또 한 번 주면은 기회로 잡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연봉 계속 얘기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이거 재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1년 내내 1년 한 2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 이하일 때 잡아서 수익 받고 또 600 이하 빠지면 땡큐라고 했었죠. 월간 기준 이번 달 음봉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집니다. 주간 기준 음봉 떨어지죠. 600 부근이나 약간 이하 정도까지 내려와서 지지라인 재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올해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설 연휴를 앞두고 한번 쑥 빠져주는 게 좋죠. 이번 주에 눌러주는 게 좋아요. 눌러주고 그 뒤에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 초 안에 조정자리 다지기 저점 확실하게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1분기 지나 2분기부터 살살 돌리면 돼요. 보통 여름 정도에 이제 증시 시장이 이제 약간 비수기의 얘기가 있는데 올해는 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조기 대선이 나올 수 있다. 코스피를 끌어올리기보다 코스닥 끌어올리기가 훨씬 더 쉽다. 에? 그쵸? 그래서 코스닥을 보는 거예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다우나스닥 그리고 이제 유형 마감 받고요. 뉴스 볼게요. 뉴스가 물론 보통 40분 넘어가는데 오늘은 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기사가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얘기들 좀 오래 잡고 해야 될 얘기가 있어가지고 빨리 넘어갑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금 배당 3조 원대를 진행한대요. 사상 최대입니다. 와. 작년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삼성전자가 한번 말아먹었어요. 뭘 말아먹었습니까? 갤럭시 노트 7을 말아먹었어요. 저도 샀던 두 번 바꿨던 노트 7 예약 접수해가지고 기어핏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사은품 받고 했었는데 중간에
교체하라 그래고 교체했어요. 귀찮아 중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장 니콜한다 그래가지고 S7으로 또 교체하고 두 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작년에 제가 3대를 갈아치웠어요. 물론 공짜로. 공짜는 아니지만 처음에 예약 판매한 거 그거 해가지고 그때 삼성전자가 손해본 게 굉장히 많죠. 엄청난 자금을 손실을 봤습니다. 노트7 한 건 때문에. 한 번 판매했던 거 많이 안 팔았죠. 국내에는. 외국에 나갔던 것도 많았죠. 판매했는데 문제 생겨서 교체해줬죠. 교체한 다음에 리콜 다 했죠.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삼성전자 노트7 쓰는 분 계실 거예요. 전량 리콜 안 뜬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배터리 바람 아니면 이거 한 몇 년 3, 4년 쓰고 싶은 폰이었거든요.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삼성이 그것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대박입니다. 50%가 외국인 1조 9,500억 배당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희 회장 일가가 1,900억 정도의 이제 배당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현금 배당을 많이 한대요. 영업이익 많이 나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 부분은요. 스마트폰을 약간 말아먹었지만 반도체왕으로 영업이익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을 밝혔다는 얘기 나옵니다.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이 9조 2,200억이었대요. 영업이익이 9조입니다. 와, 우리 매출이 9조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1조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연간 분기도 아니고 엄청나죠. 역시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만해요. 연간 영업이익 29조 2,400억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3년 36조 다음으로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한 주당 얼마예요? 한 주당 27,500원씩 총 3조 8,503억 5천만 원을 배당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국내 상장 주식 기업의 단일 배당액으로는 사상 최대예요. 이번 결정으로 전체 주주의 50%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1조 9,500억 원의 배당을 받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매매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지만 제가 이제 어제 뉴스 올라온 걸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주인님 이제는 주식하지 말고 쉬세요 라고. 뭔 말이냐.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놓게 되면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배당을 꾸준히 받게 되면 한 30년쯤 뒤에 10년 20년 혹은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꾸준히 살아있고 성장했을 경우에 배당을 받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추가 이익 부분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지주 이제 50.8%가 돼 있잖아요. 전체 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해놓고 돈을 모아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냥 돈이 많으니까 돈만 넣어놓으면 그냥 배당만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오너들이나 그 경영진 가족들이 받아가는 연간 배당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말로는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씩 받아가잖아요. 그쵸? 놀고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회사가 성장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놀고 먹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고 산다라면 안정적인 기업,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기업,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 지금 30년, 20년 됐다라면 그런 기업의 지분을 뭐 0.5%는 1%든 5% 이상 하면 좋겠지만 비싸겠죠. 잡아놓고 그 회사의 성장 상황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살펴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는요. 지금은 뭐 단기 매매 단타 치고 수익 매매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회사의 성장을 바라보고 투자한다. 회사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배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 나와줬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9조 3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게 되면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올라가죠. 주식 가치 올라가죠. 왜? 상장 물량이 예를 들어 50조가 있는데 10조를 빼가지고 소각할게요. 40조만 남겨놓을게요. 그렇다고 회사 가치가 40조가 되나요? 아니죠. 50조가 되겠죠. 유지가 되겠죠. 주식 수량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와, 대박. 자, 그러면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제 제가 장중에 방송하다가 본 기사였어요. 180억을 자금 유치해서 시장에 안착했다. 뭘까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현황. 성공률은 절반입니다. 40%대가 돼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1년입니다. 2016년 1월 2월에 11억 정도, 3월에 22억 정도, 4월에 13억, 5월에 18억 이런 식으로 뭐 10억, 20억 왔다 갔다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조달 금액들이 나와줍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회사를 벤처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을 경우에 돈이 있는 투자자들을 직접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단체를 만나서 거기서 투자를 받잖아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와디즈라고 있어요. 와디즈에서 개인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벤처회사 만나CA라고 해서 이게 아쿠아포닉스라고 돼 있어요. 아쿠아포닉스가 하면 수경재배입니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일요 스페셜인가 거기 나온 걸 봤거든요. 아쿠아포닉스의 해외에서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분들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걸 작년 7월 달에요. 만나CA라는 벤처회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7억 8,500만 원을 자금 조달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요. 2번 받았습니다. 7억을 한 번 받고 2차로 또 7억 또 받았어요. 15억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시장의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고 홍보도 됩니다. 일석이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요거 말고도 이 영화권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성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뭐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했는데 실제로 손익분기점 못 간 것도 있고요. 사냥이라는 영화가 펀딩 받았었는데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그거.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요. 판도라 같은 경우도 받았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가 과거에 우리가 70년, 80년대 객장 가가지고 종이로 써가지고 막 주식 매매했던 것처럼 좀 하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으로도 집에 홈뱅킹으로도 다 HDS를 매매하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 대기업이라고 아니면 대형 펀드사 이런 쪽에서 투자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 활로가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되겠죠. 증권형뿐만 아니라 채권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말이 많아지네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점점 개인화가 됩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돌아갈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180억 정도의 펀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공률은 한 40% 정도. 자금 유치 성공률이 40% 50%가 안 돼요. 40%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겠다고 올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다 못 받고 절반 이상이 투자를 못 받고 그냥 살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넓어졌다는 거죠. 자금 유치 성공률 다음에 투자자 증가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확 늘지 않고 있다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의 후속 투자, 유치, 해외 수출 계약 등 후광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개회사가 5개에서 14개로 늘었다고 되어 있죠. 투자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회사들도 보면 IBK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열려 있어요. 오픈시켜놨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유치 성공률이 46%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좀 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늘겠죠. 그리고 유치 성공률보다 중요한 건 투자 성공률로 가야 돼요. 그게 3년, 5년 지났을 때 투자 성공으로 자금 유치했던 회사들이 실제로 성공해 유니콘까지 가면 좋고요. 유니콘이 안 되더라도 꾸준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자 대상이 영화 쪽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었어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그 웬만한 영화 잘된 것들 보게 되면 대성창투가 많이 하거든요. IBK 쪽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지난해 4월에 크라우드 펀딩 5억 8천만 원 조달한
인천 상륙작전이요 700만 동원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세전순위 25%예요. 이런 식으로 영화에 많이 집중됐었는데 요즘엔 다양하게 좀 변화가 되고 있고 더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여기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때문에 제가 일찍 기사를 넘어갔습니다. 어디에 투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이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스타트업 기업 투자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거래소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코넥스 시장 특례 상장을 허용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죠. 아직까지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 중 상장 검토 기업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많이 성장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수익률도 커집니다. 정말 진짜 완전 초기 기업으로 이제 법인 내고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요. 뭐 자본금 5천만 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회원님들이 1억을 투자한다. 지분을 엄청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분을 20% 30% 5% 10%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회사 성장을 합니다. 회사 가치가 10억의 회사인데 내가 1억을 내서 10% 지분을 가져왔어요.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그 회사가 추가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해서 매출이 1년에 5억, 10억, 20억 나와서 회사의 가치가 20억, 100억이 됐다. 50억, 100억이 됐다. 그러면 거기 10%니까 회원님이 1억 투자했지만 10억 가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추가 상상을 하게 되면 연간 배당과 함께 영업이익에 대한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각이 되었을 때 10배, 20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조원어치의 자사주 소각 얘기 나왔죠.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건보료 피할 방법 없나? 어제 뉴스 나온 거예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10억짜리 건물이 있어도 건보를 안 낸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도 웃긴 게 30년 동안 죽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집 하나 혹은 건물 하나, 건물 아니고 상가 하나 겨우 해서 그걸로 이제 이자 받아 먹거나 아니면은 월세 받아 먹고 살라 그랬는데 건물 있으니까 돈 내라. 이거는 좀 그렇고 벌이가 없고 그냥 그것만 딱 있다 그러면 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돈 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대신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좀 덜 내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자금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건보를 피하기 위해서 PB센터에 은퇴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돈 있는 분들 얘기니까 이건 제가 볼 건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국내 정책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건보료에 대한 정책 때문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PB센터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그 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다른 통로가 생길 것 같다. 풍선 효과라고 하죠. 여기서 밀면 저기로 불어나고 여기서 땡기면 저긴 줄어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은퇴하셨는데 이제 아이고 은퇴해서 내가 이제 집 하나 한 3억짜리 하나 있고 저 상가 건물 하나 해가지고 나 한 5억짜리 이제 8억 있는데 그거 가지고 월세 받으면 살려 했더니만 낸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책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통로가 생긴다라면 여러분도 그런 거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현실입니다. 매니저 한 명이 48개의 펀드를 운영한대요. 피델리티가 심하죠. 회사별로 펀드 매니저 수가 있고 펀드 수가 있습니다. 설정액이 있고요. 한국밸류가 엄청 적네요. 펀드 매니저 15명이 펀드 한 개밖에 없어요. 설정 2,800억. 심한 경우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입니다.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48개를 운영한대요. 자금도 1조 4,600억이에요. 이게 될까요? 우리가 종목 백화점이란 말을 하는 분 계시잖아요. 종목만 한 종목만 가지고 해도 이게 감이 안 오는데 까먹기 쉬운데 깜빡깜빡하기 쉬운데
혼자서 48개의 펀드를 운영한다. 어려울 거란 얘기죠. 운영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고객 자산 운영이 제대로 이럴지 의문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만약에 나가면 어떡해요? 이거는 분산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펀드 매니저 1인당 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현금만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펀드 하나당 몇 명 붙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금 운용에 대한 수익 부분부터 배분부터 좀 선을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또 한 명 나가거나 아니면 누가 쓰러져 봐요. 큰일 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상장사 갑질에 할 말 못하는 증권사 투자 보고서 이건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매도인데 매도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영호제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마세요. 문제 있습니다. 매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증권사 투자 보고서로 그렇게 내게 되면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증권사 투자 리포트라거나 매수 매도 이건 아직도 믿으시냐 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중소기업의 부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 긴장, 대출해줬는데 중소기업 망해요. 회수가 안 돼요. 은행 경영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화 자산을 늘리고 있고 투자에도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경기도 어려운데 중소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연체 늘어나고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러면 또 악순환이 되겠죠. 어렵습니다. 자, 금감원이 작년 172건의 불공정 거래를 조치했는데 신규 접수가 38% 급증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 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미공개 정보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할지도 않을 거고 할 필요도 없다.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재료에 대한 얘기한다면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몇 월 며칠 날 기사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공개된 것만 하는 거예요. 공개된 것만. 불공정 거래의 가장 큰 분이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나쁜 놈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에 근거한 기본에 충실한 매매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자. 트럼프 미국의 자동차 빅3도 미국의 공장 지어야 된다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 독재자 스타일이에요. 데리고 와! 이리 와! 여기서 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자리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우리나라 사라고 세금 깎아줄게. 외국 가서 하잖아? 그러면 세금 비싸게 매긴다? 그래가지고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생기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세금을 적게 해주면은 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 이미 인프라 완성해놓고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들어오라 그러면 이동하는 부분과 함께 신규 그 설비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대통령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보자고요. 과연 이게 3년, 4년 뒤에 어떤 결과를 보일지 지켜봅시다. 자, 요거 좋은 정보예요. 기관이 찜하면 대박. 공모주 대박. 통계로 봤더니만 공모주 선별할 때요. 기관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규 상장자는 공모가 대비 50% 이상인 기업들 올라와 있어요. 녹십자, 랩셀, DS 인베스트먼트, 에코마케팅 등등등등등 나옵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상장한 이후에 잘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나와요. 시초가 대박이면은 연말 수익률도 좋다고 돼 있죠. 초반에 잘 가지 않으면 첫 끝발이 개끝발이 아니라 오히려 상장 IPO 할 경우는 첫 끝발이 호랑이 끝발, 사자 끝발, 황소 끝발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올해 이제 상장 예정된 게 넷마블 게임즈, ING 생명, 이렌지 리테일 5월 정도입니다. 남동발전, 호텔롯데, 동서발전, ABC마트 코리아 예정되어 있는데 호텔롯데가 크고요. 이렌지 리테일 큽니다. 넷마블 게임즈 크고요.
기관들의 매입이 많고 관심이 많고 투자들이 몰렸을 경우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관 수요 예측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올해 대작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영화관에 대한 투자 좀 해야겠다. 부각이 되고 있다. 뭐가 나오나요? 2분기에 분노의 일주? 그거요. 캐리비안의 해적? 그 아시 나오는 거. 트랜스포머, 3분기에 스파이더맨, 4분기 킹스맨? 괜히 재밌겠네. 토르 뭐 그냥. 스타워즈, 이거는 매니아층이 워낙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총 제작비 100억 이상의 한국 영화도 나온대요. 13편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영화 관련 쪽으로 투자와 함께 이게 아까 얘기했던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도 그러겠지만 영화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차피 배급사들도 돈을 벌겠죠. 영화관이라거나 배급사 이쪽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정이 언제쯤에 나오느냐 이런 것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자, 이랜드 티니미니 1조 원에 매각한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8,700억 정도의 이제 매각이 된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현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제 현찰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됐다. 유동성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티니 매각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뭐 1조 원 규모 얘기 나왔었는데 뭐 8,700억 정도 끝이 나나 봅니다. 매각 대금 지급일이 다음 달 20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랜드 리테일의 상장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랜드 그룹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이월드가 되겠죠 지금은. 그리고 이랜드 리테일 상장하게 되면 그때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 들어오고 나서 다음에 상장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움직임 나올라나 파동이 있을까 일정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정확하게 끝냅니다. 몇 시에요? 8시 56분 50초 넘어갑니다. 자, 이제 57분에 마무리 하잖아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수익나라고 수요일입니다. 57분 딱 됐네요. 이제 선재고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큰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대박 났어요. 여기까지 위너스톡의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선재공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